삼명통회에서의 철학적 토대와 왕정상 비판 고찰, 원조화지시 편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 논문 읽어드립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장 서론, 제2장 왕정상의 기론과 오행 담론 개견, 제3장 삼명통해에서의 왕정상 비판과 주희 존숭 태도, 제4장 결론. 논문 요약 먼저 보겠습니다. 만민영이 지닌 철학적 기반을 보여주는 삼명통해의 원조화지시편에는 주자학적 사유가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만민영은 주자를 비판하는 왕정상에 대한 역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명리사상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왕정상은 명나라 때의 기이론론자로서 주희의 성증리라는 명제를 비판하고 성생어기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기론에 있어서 왕정상은 기본적으로 장횡거의 사상을 수용했지만 또한 장횡거와는 다른 그 나름의 우주관 속에 있었습니다. 오행의 경우 왕정상은 기를 넘어서 이미 질화된 존재로 파악했고 그러한 관념을 그 생성 순서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화, 수, 토, 목, 금의 순으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기를 만물의 근원적 원리로 파악한 왕정상 입장에서는 각각의 극단적으로 치우친 특성을 갖는 오행을 기의 범주에 넣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만물의 끝없는 순환으로서의 오행 이론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민영이 자신의 장문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자평명리 이론의 핵심은 리수합일과 천인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것들을 신묘하게 하여서 밝힘은 딱 알맞은 그 사람에게서 보존되었을 따름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딱 알맞은 그 사람은 만민영은 바로 주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이른바 자평명리 또는 자평사주명리, 신법사주명리라고도 하죠. 이 자평명리라고 하는 사주명리는 사람이 태어난 시점의 연, 월, 일시에 시간적 음양오행과 서수적 음양오행을 대입하여 개인명의 그릇을 보고 10년 대운과 1년 세운에 의한 길흉성패를 추리해내는 명운 이론입니다. 거기에 각각의 음양오행 성격이 부여된 60개 간지 부호가 표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론이 책력 체계 및 하늘의 절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지를 사용하지 않는 정통 주역과는 크게 구분됩니다. 사주명리는 복잡하지만 특정된 간명 이론이 존재하는 데 반해서 주역에는 점을 잘 볼 수 있는 이론이랄 것이 따로 없고 점괘를 내는 서법만 있을 뿐입니다. 주역은 여러 갈래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괴사와 효사의 글귀로서 해당 사안의 길흉회린을 마주하고 군자로서 거기에 가장 선한 자세로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수양서이기도 합니다. 주역의 이러한 특성은 자평명리가 철학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평명리 이론이 완성된 시기는 성리학이 주희라고 하는 거유를 만나 꼽히기 시작하는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성리학이 더욱 폭넓게 확산되는 시기는 명나라 때이고 제도적 사상적으로 중국과 같은 권내에 있었던 조선왕조에서 역시 주자학의 영향력과 권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주명리학에서 중대한 고전들이 출현했는데요. 적천수, 명리정종, 삼명통해 등이 저술되었고 남송대에 기록되었다는 연회자평이 비로소 출판된 시기 역시 명나라 때입니다. 명말의 만민영이 지닌 철학적 기반을 보여주는 삼명통의 그 첫 번째 편, 수편 원조화지시에 주자학적 사유가 진하게 녹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삼명통의 원조화지 시편 고찰을 통해서 만민영이 지닌 기일원론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사상적 지향을 논할 것입니다. 그는 주자 사상을 비판하는 왕정상에 대한 역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명리사상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 비판 대상이 되는 왕정상의 음양오행 관념을 우선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왕정상의 기론과 오행 담론 개견. 왕정상은 명대의 기이론론자로서 주희의 성증리라는 명제를 비판하고 성생어기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장제가 정몽에서 논한 태허 속을 가득 메운 기라는 것을 원기라고 개념화했고 바로 그 원기가 본성의 실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원기라는 표현은 고대부터 있던 것인데요. 시간적으로 태초의 기, 시원적인 기라는 의미가 함유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장제가 논한 태허 속의 기를 그 태초의 기라는 개념만으로 한정하면 정몽에서의 기론 이해에서 한 시점만을 보게 되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치료, 그러니까 해와 달과 오행성, 이 칠요에 대한 생각 역시 왕정상은 장행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정상은 신원에서, 그의 저서 신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성과 은하수를 관찰해보면 언제나 이동되지 않았음을 징험할 수 있다. 칠요가 천의 하늘에 걸려 있어도 천에 부착된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스스로가 운행을 한다. 그것이 움직임에는 천의 회전 운동하는 기틀을 탄 것이고 비록 치료 저마다의 속도가 나란하지 않아도 모두가 순천한다. 하늘의 회전 운동에 따라간다. 일단 천문역법이라는 수리과학 영역에 속해 있는 역산 전문가들 입장에서 치료는 해와 달과 오행성, 이 치료는 분명한 역천 운행의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한 역천은 지상에서 봤을 때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역천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공전에 의해서 지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역천 운행의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이 순천이 아닌 역천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 실무적인 책력 산술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정상의 치료 운행에 대한 판단은 역산 전문가와 상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제의 생각과도 같지 않습니다. 치료가 순천하는 존재는 아니더라도 선한 기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순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설명한 장행거의 장제 담론의 시작은 당시로서는 그 사유의 탁월성과 철학적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에게 있어서 치료는 그 자체로 순천하는 존재가 아니고 천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서 지에 휘감겨 있는 존재입니다. 천과 동일한 속도로 순천 좌선하는 땅의 기, 지기, 이 지기에 의해서 거기에 휘몰린 치료 역시 순천 좌선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며 치료 각각의 음양오행적 특성에 따라 그것이 좌선, 그러니까 순천으로 이끌리는 속도에서의 크고 작은 지차가 있을 뿐이라고 장제는 설명합니다. 왕정상은 치료가 자기 스스로 천의 기틀을 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장행거의 입장에서 천의 기틀을 탄 것은 치료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휘몰아서 순천하게 해주는 천지 사이에 있는 지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천지 사이의 기는 천과의 사이에서 천을 순히 따라가는 선한 존재라는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기에 이미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지에 땅에 소속된 칠료들은 기본적으로 천의 운행에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른바 기질지성적인 특수성을 내포한 존재들입니다. 기론에 있어서 왕정상은 기본적으로 장제의 사상을 수용했지만 이처럼 그는 장제와는 다른 그 나름의 우주관 속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기중심의 사유에 있었기 때문에 주희의 성리학적 사유에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을 듯합니다. 본성은 기에서 생한다 라는 성생억이 명제와 관련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성은 기에서 생하는데 성생억이 만물 모두 그러하다. 속류들은 맹자의 성선설을 억지스럽게 완성했다. 그러므로 기를 떠나서 이 본성을 논하여 본성의 실체로 하여금 후세에 밝게 드러나지 못하게 했고 모든 유학자들이 어지러운 논쟁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누구의 과실이겠는가? 명도 선생은 성은 바로 기이고 기는 바로 성이니 생할 생자, 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본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고 기를 논하고 본성을 논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들을 둘로 하면 옳지 않다라고도 하였으며 역시 본성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하였다. 이 세 가지 말은 본성에 있어서 지극히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도 후학들은 주자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두 가지 성설에 얽매여서 사유를 치밀하게 하지 못했으니 슬프구나.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을 잡아주라고 가르치는데 자신의 성을 잡아줌이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잡는 것이니 일체 중생들은 모두 본각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고 본성의 영각처는 비록 육도를 이리저리 전전하며 여러 종류의 몸들을 받더라도 이 각성은 일찍이 멸실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진성으로 삼았고 원각으로 삼았다. 유자들은 성기일관, 그러니까 본성과 기가 하나로 관통한다는 성기일관의 도에 제대로 트이지도 못했으면서 그 속으로 늪처럼 점점 빠져들지 않는 리가 없다. 주자가 본연지성은 형기지외를 초월한다고 말한 것은 그 실체가 불교에서의 본성의 영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는가? 무릇 본성은 기에서 생하는데 성생억이 하는데 그것들을 떨어뜨려 둘로 여기니 결코 될 수가 없다. 본성은 기에서 생한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은 기의 뒤에 있다는 것으로 본성이 기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주자학에서의 주된 핵심인 성증리를 부정한 것이고 굳이 논한다면 이른바 본연지성만이 성생억의 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질지성이란 표현은 그 자체로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후수라 할 것이지만 오행은 기를 넘어서 이미 질화된 존재라고 파악한 왕정상에게 있어서 질화된 기는 이미 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는 익숙한 표현으로 음기, 양기라는 음양과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등의 오행이 있지만 아래는 왕정상의 독특한 음양 오행 관념을 보여줍니다. 천이란 태어가 기화됨의 앞선 존재이다. 태어진 양의 기가 태어진 음의 기에 감응하여 한 번 화하여서 해, 별, 천둥, 번개가 되고 한 번 화하여서 달, 구름, 비, 이슬이 되면 수와 화의 씨앗이 갖추어지게 된다. 수와 화가 있게 되니 증발하고 응결되면서 토가 거기에서 생한다. 토가 있게 되면 존재들의 생함이 더욱 다중적이 되고 지의 땅의 화함이 더욱 커진다. 금과 목은 수, 화, 토가 배출한 것이니 변화함의 가장 끄트머리이다.
음양가는 금은 수를 능히 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그러하겠는가? 어찌 그러하겠는가? 윗글 첫 문장 천이란 태어가 기화됨의 앞선 존재이다 라는 말은 장제의 태어로 말미암아서 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기화로 말미암아서 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윗글 왕정상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행은 그보다 이미 앞서 만들어진 해, 별, 천둥, 번개, 달, 구름, 비, 이슬 등등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행 각각의 생성 순서는 기존의 설명과 달리 화, 수, 토, 목, 금의 순서입니다. 왕정상의 논리는 천지와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오행을 순전한 기에서 배제하고 그것을 감각되고 만져지는 물질과 물체로 한정하는 것처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적 회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 오행의 순서를 매길 때는 그것이 생성 순서로서의 경우와 순환 순서로서의 경우로 논합니다. 전자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자연체로서의 오행이고 후자는 뚜렷한 사계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만물의 끝없는 순환으로서의 오행입니다. 윗글 왕정상의 논의에서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자연체로서의 오행을 인정했지만 다만 무형의 기보다는 유형의 물질적 측면으로서의 관점으로 재설정한 것이고 동시에 만물의 끝없는 순환으로서의 오행이론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윗글에서는 화, 수와 목, 금의 개별 순서는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는데요. 다음의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정상은 오행의 생성 순서는 서경 홍범편에서의 주장이라 여겨졌던 수, 화, 목, 금, 토가 아니라 아래와 같이 화, 수, 토, 목, 금의 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용달이 말했다. 만물이 형을 그러니까 모양을 완성함은 어렴풋함과 드러남으로 차츰차츰 되어간다. 오행의 선후도 또한 어렴풋함과 드러남으로 완성의 순차를 삼는다. 수의 가장 어렴풋함으로써 첫 번째를 삼고 화의 불화자 화의 점차적인 드러남으로써 두 번째를 삼는다. 이 말은 홍범의 설을 억지로 끌어붙인 것이다. 오행의 성은 화는 기가 있으나 질이 없으니 당연히 가장 앞선 것으로 삼는다. 수는 질이 있지만 응결되지 않았으니 그 다음이다. 토는 체는 있지만 굳지 않았으니 또 그 다음이다. 목은 체는 굳었지만 쉽게 변화하니 또 그 다음이다. 금은 체가 딱딱하고 벗겨져 떨어지지 않으니 마땅히 그것을 마지막으로 삼는다. 비록 오행이 생장하고 완성되더라도 선후 순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공영달의 말은 위배되었다. 윗글은 상서주소에서 공영달은 물론 공항국이 홍범편의 하나는 수이고 둘은 화이며 셋은 목이고 넷은 금이며 다섯은 토이다 라는 구절을 오행의 생성 순번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입니다. 왕정상은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 등의 숫자는 오행의 순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가 생각하는 오행은 비물질에서 물질로, 기체에서 고체로, 그리고 응결 상태에서의 유연성에서 경구성으로 그 생성 순서가 결정되는 것이 됩니다. 사실상 왕정상의 이 주장은 곧바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홍범편 해당 문장을 오행 생성 순으로 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각주 26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홍범편 해당 문장을 오행 생성 순으로 보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홍범편에서 언급한 오행은 홍범구주라는 것으로서의 9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오행 외에 다른 항목들을 볼 경우 오사의 하나는 모이고 둘은 그러니까 모습이고 둘은 말씀이며 셋은
보는 것, 봐주는 것이고, 넷은 들어주는 것이며, 다섯은 생각합니다. 팔정에서의 하나는 식이고, 둘은 재화, 화이며, 셋은 제사, 사이고, 넷은 사공이며, 다섯은 사도이고, 여섯은 사구이며, 일곱은 빈이며, 여덟은 사이다. 그리고 오기라는 것에서는 하나는 새이고 새성, 둘은 달이며, 셋은 태양이고, 넷은 1월 성신에서 이거 성신이며, 다섯은 역수, 책력 계산식인 역수이다. 그리고 또 오복이라는 거가 있죠. 오복에서의 그 5가지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수명, 목숨이고, 둘은 복이고, 셋은 강령함이고, 넷은 유호덕이고, 다섯은 고종명이다. 등등. 사실상 이 문장 대부분이 그 생성 순서로 나열된 곳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편의 그 해당 문장을 오행이 생성되는 순으로 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그 판단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